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남북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해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출발 640, 라이브 투데이, 뉴스 리뷰, 뉴스 현장을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사망하며 삼김 시대가 저문 사실을 다양한 뉴스로 전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논란과 국내 난민 이슈 관련 뉴스 등을 보도했습니다. 출발 640에서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장례식장 이틀째 빈소를 방문한 정치인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의 면면을 스케치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조문을 한 정치인들이 지역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정치계의 거목이던 고인을 향해 한국 정치사에 많은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하며 넋을 기렸다고 평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삼김시대 주역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고인의 영정 앞에 헌화하며 추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부부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이회창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총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빈소를 찾은 정치인들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DJP 연합을 통해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 데 기여를 했다며 우리 정치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고인을 기억했습니다. 이회창 전 총리 역시 고인을 빼고서는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말할 수 없을 만큼 활동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고인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정치인으로 기억이 날 것이라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틀간 빈소에서 직접 촬영한 내용으로 현장감이 넘쳤지만 정치적 화합의 이미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회창 전 총리에게 고인이 DJP 연합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게 섭섭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이 전 총리는 이제는 과거의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는 정도는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화는 없었다는 점은 간과하고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부부가 조의를 표한 것만 전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했던 발언 등 사실상 애증의 관계였다는 점을 감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 부부 간 관계가 같은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을 기리는 내용의 기사인 만큼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하더라도 보다 날카로운 정치적 맥락을 읽어주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이브 투데이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내세웠던 충청 대망론을 승계할 주자로 거론되는 충청권 정치인들의 면면을 짚어주었습니다. 김 전 총리와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거나 함께 일했던 충청권 정치인 정우택, 정진석, 이완구 등 일명 JP키즈라는 별명이 붙은 정치인들입니다. 대표적인 JP키즈 정우택 의원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자민련 소속으로 국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정우택, 정진석 의원이 김종필 전 총리와 인연을 맺은 계기 등을 소개했고, 이완구 전 총리가 JP키즈에 대해 갖는 소회도 직접 들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DJP 공동정부 때는 자민련 묵세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고 2006년에는 충북도지사를 지내며 대표적 충청권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아버지 정성모 전 의원이 김 전 총리와 공주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을 소개하며 김 전 총리를 정치 아버지로 따르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 자민련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대변인을 맡아 JP의 입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1997년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기며 JP 사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낙마했지만 한때 JP의 충청 대망론을 이을 주자로 꼽혔습니다.
자민련이 창당하면서 JP의 특별 보좌역으로 정계에 입문한 심대평 전 충남지사와 총리실 공보과장을 맡았던 김태흠 전 한국당 최고위원, 초선 중에서는 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JP 사단으로 통합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충청 대망론을 내세워 충남지사 후보로 나섰던 이인재 전 의원도 JP와 정치활동을 함께하며 인연을 맺었습니다. 정우택, 정진석 의원의 경력이 그래픽과 함께 제시되었는데 그래픽에는 자유한국당 의원임이 명시되었으나 기자의 리포팅으로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방송 뉴스이지만 영상 정보가 아닌 음성 정보로도 뉴스가 완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진 라이브 투데이 뉴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침략자로 규정하면서 재판 없이 추방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이민 제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시큰둥한 모습이라고 워싱턴 특파원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민주당을 겨냥해 이민법 개정에 저항하지 말라며 트윗을 통해 이민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침입하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한 국경 보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어 판사나 법원의 소송 없이 즉시 그들이 떠나온 곳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현 비자 추첨제를 폐지하고 이민 신청자의 경력과 학력, 미국에 대한 기여도 등을 따져 영주권을 주는 메리트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에 대한 워싱턴 포스트의 비판 보도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이민 정책을 어떻게 관철시키려 하는지 맥락을 설명해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폐지를 보류하면서 자신의 이민 정책 수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자 최근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압승해 이민법을 처리하라고 공화당에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불법 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영구 중단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이번 주 처리하기로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고 맥락을 설명해줘 미국 이민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민자를 침략자로 묘사했다며 불법 이민자의 적법한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고 즉시 추방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현지의 분위기를 전해 트럼프 이민 정책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정서를 전달해준 점이 좋았으나 현지 이민자들의 반응도 향후 후속 보도에서 전해준다면 보다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뉴스18은 이에 앞서 트럼프의 아내인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여사가 이민자 아동 수용시설을 방문하는 길에 메시지가 쓰인 옷을 입어 논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텍사스주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있는 이민자 아동 수용시설을 방문하는 길에 뒤편에 그래피티 스타일로 "나는 정말 상관 안 해. 너는 어때?" 라고 쓰인 재킷을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부모와 떨어져 격리 수용된 아동들 면전에 이런 문구가 적힌 재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은 잔인하고 냉담한 처신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멜라니아 여사는 불법 이민자 아동의 격리 수용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문제의 재킷은 이와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꼬집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사건을 재킷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남편, 즉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상관 안 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정반대 해석을 했다고 전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재킷의 문구는 가짜 뉴스 미디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뉴스20은 최근 예멘인 500여 명이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낸 가운데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할 인력에 관해 보도했습니다. 난민 제도를 시행한 지 25년이 됐지만 여전히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짚어주었습니다. 올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 561명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1993년 난민 제도를 시행한 이후 난민으로 인정된 것은 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크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해도 이의 신청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면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들을 심사할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이후 절차에서 시간과 자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9,942건의 난민 신청을 처리한 공무원은 38명으로 1인당 260여 건을 심사했고 당장 제주도에서 예멘인 500여 명을 심사할 인력도 기존의 2명에서 1명을 충원한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차 심사에서 이의 신청을 다루는 난민위원회 역시 2달마다 750여 건을 처리하다 보니 1차 결과대로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제주도 예멘인 난민 심사를 위해 심사 인력과 아랍어 전문 통역인 등을 보강할 계획이고 제주도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난민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5일 뉴스 현장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 난민 수용 반대 목소리를 내온 네티즌들이 오프라인에서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네이버에 개설된 한 블로그에 30일 오후 8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글에는 1,7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고 집회에 참가하겠다거나 현장에 못 가더라도 응원한다는 내용이 줄을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경찰에는 집회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블로그 운영자는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뉴스워치에서는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25일 본격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난민 신청 심사는 난민 자격을 신청한 549명 중 제주도에 있는 486명에 대해 먼저 진행됐으며 7살 미만 어린이 3명과 17살 이하 청소년 12명도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사는 심사관과 통역 직원이 난민 신청자를 개별적으로 심층 면접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난민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인도적 체류 허가와 난민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난민 심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에도 난민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고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제주 난민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도 제주 난민 문제에 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난민 보도를 적극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 안전 우려 때문에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이와 반대로 인도적 차원에서의 난민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해주고 난민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다각도로 제시해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기여하는 언론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전나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달 24일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한 주간 뉴스의 맥을 정치, 경제, 사회부 기자들이 짚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여야 간의 계파 갈등과 관광객과의 상생 방안을 찾고 있는 북촌 한옥마을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풍량기에서는 여야의 계파 정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 총선 공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직을 맡기 위해 20명이나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친문 진영과 비문 진영 간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친문 진영과 친문을 견제해 여당을 더 성장시키겠다는 비문 진영 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친문 인사들이 이미 여당을 장악한 만큼 이것이 계파 갈등까지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친노와 비노의 계파 갈등으로 정권을 내준 적이 있기에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자체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며 다만 지방선거 이후 위기 상황 관리에 실패했을 경우 여권 내 책임 공방이 이전보다 더욱 커질 수 있고 친문과 비문의 대립은 그때부터 본격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의식해 지방선거 압승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겠다며 계파 갈등에 대한 사정 관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뚜렷한 계파 갈등을 겪고 있다는데요. 비박계 박성중 의원의 메모로 친박은 살생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격한 표현이 담긴 메모가 공개되면서 친이 친박 간의 갈등은 지난 의총에서 계파 싸움터로 변질됐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본래 목적대로 건전한 경쟁과 협력이라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윤섭 기자의 마무리 멘트가 공감되었습니다. 건전한 경쟁과 협력이라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기업기상도에서는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황에서도 신기록을 달성한 맑은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소비자 신차 평가에서 독일차와 일본차를 밀어내고 최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최근에 중국과 미국에서도 판매가 회복세에 오를 만큼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남은 과제만 수행하면 될 것 같다는 김정수 기자의 발언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는 출시한 지 1년이 된 리니지 M게임으로 증권가 추정 1조 4천억 대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 수송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할 때 높은 매출을 올리는 산업 분야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제대로 광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흐린 기업으로는 진에어가 있었는데요. 총수 일가 비리 폭로 나선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작년 9월 19일 관발 인천행 여객기의 엔진에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정비본부장이던 권영민 대표가 비행 강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해 물러났다고 합니다. 비행 강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흐린 기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를 결정했는데요. 예정보다 일찍 폐쇄를 결정한 이유로 경제성 문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가 조기 폐쇄 검토 공문을 보낸 것이 드러나 노조와 갈등을 빚게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미달한다는 경제성 문제였습니다. 재가동을 위해 5,600억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들어간 만큼 꼭 기습 결정이 필요했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현장 사망 사고가 이어져 특별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는데요. 올해 5건의 사망 사고에 8명이 숨진 만큼 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따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8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빗썸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으로 350억 원어치 손해를 입었다는데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은 없었지만 코인 가격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1년 사이 해킹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1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거래소 스스로 안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인에서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북촌 한옥마을을 살펴봤습니다. 석 달 전 북촌 한옥마을로 이사온 박모 씨는 낯선 사람이 대문을 열고 불쑥 들어오는가 하면 관광객들이 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통에 창문을 열어놓기가 무섭다며 그동안 꿈꿔왔던 조용한 한옥살이가 관광객들로 인해 힘들다는 한옥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관광업이 발전하며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세탁소나 목욕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시장에는 관광객들의 간식거리들만 넘쳐난다고 합니다. 몇 년 새 북촌 한옥마을의 외국인 관광객이 268만 명까지 늘고 내국인 관광객 1만 명이 좁은 골목을 방문해 한옥 생활을 포기하고 이주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주민 수가 5년 사이에 15%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줄었는데 종로구 전체와 비교하면 2배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서울시는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주말 통행을 금지시키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관광객 수 말고도 관광 이익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또 문제지만 관광 수익이 주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게 더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일부는 관광시설의 유료화나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했는데요.
전문가들도 관광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생을 위한 전략임에는 동의했지만 600년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규제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전했습니다. 주민의 정주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관광객과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나갈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기자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현장인이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명품 리포트의 3가지 코너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신기록을 달성하며 순항 중인 현대차그룹과 NC소프트 소식을 다룬 기업 기상도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체감 경기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전나현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양측은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허찬행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국민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의 상호관계를 상하지휘 관계에서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의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 종결권이 부여됩니다. 그동안에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독점적으로 기소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대로라면 고소고발 진정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 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에 한정하여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기소 여부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검찰은 기소권,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 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집니다. 이 밖에 합의안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방안, 경찰대 개혁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짐으로써 국민 입장에서도 2번의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언론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21일과 22일 그리고 23일에 걸쳐 이번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언론 보도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안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다루었습니다. 또 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의 반응과 함께 향후 국회에서의 관련 법률 개정 전망에 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검찰, 경찰 내부에서 모두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보 보수 언론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경찰과 검찰의 반응입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에 일단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의 핵심은 영장 청구권에 있는데 헌법상에서는 영장 청구권이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의 지휘권은 여전히 검찰이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법 통제가 필요하지만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해야지 그 주체가 검사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권 일부를 경찰이 가져감으로써 공소 유지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 수사의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습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검찰에게 부여된 보안 수사 요구 및 징계 요구권 등은 강제력이 없는 요구에 그칠 수 있어 유명무실한 견제 장치라는 불만입니다. 다음은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21일자 논평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짓자고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라고 비판하며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이번 합의안에 대해 경찰과 검찰 모두 불만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청와대의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언급하며 경찰의 권한 강화와 함께 경찰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보도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 진보 성향의 언론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검찰의 정치 편향 우려를 씻기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번 합의안의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이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보도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경찰의 수사 권한이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가 커졌다는 점, 또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보 보수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진보 보수 언론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고 국민의 인권 향상을 위하여 보다 많은 논의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성향의 언론은 검찰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한 것이 인사권을 지닌 청와대와 정부가 경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강화하려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보도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드루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능력 등을 문제 삼는 등의 보도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의 언론은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검찰개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통해 진전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도 경향을 보였습니다.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한 보다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인권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언론은 이번 조정안을 기초로 국회에서는 검찰과 경찰 개혁 그리고 국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제를 제시하기보다는 갈등만을 부각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검경 간의 갈등,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을 지나치게 부각하며 국회에서의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도 경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실제 통과까지는 또 상당한 진통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바람직한 보도 태도는 어떤 걸까요? 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대체적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안에는 경찰 권한의 비대화 우려에 대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롯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인권보도 준칙에 따르면 언론은 인권 문제를 적극 발굴 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 형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르면 인권보호의 책무는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가 수사에 있어 인권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적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 부여된다면 인권보호 수사준칙도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언론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과정과 수사기관이 개혁을 위한 방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가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허찬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